네, 기록을 시작하고요. 아이고, 이거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염부터 해결까지 솔루션 투 솔루션 유네브에서 나온 요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실 뭐 최신의 제일 종합적인 보고서, 이번 UNEA 5.2 세션에서 다루게 될 논의의 기반이 되는 보고서를 두 번째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reviously 우리 세미나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0가지 키 파인딩스를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앞부분이 오늘 반복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릴 거고, 뭐 양, 뭐 소스, 패스, 페이트, 그다음에 뭐 임팩트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다룰 거라고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임팩트 부분을 이번 주에 하게 될 거고요. 네, 뭐 질문들, 이게 이제 주로 어떤 UNEA에 참여할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여기에 최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고, 오늘 이제 설명하게 될 내용의 바탕이 되는 그림이죠. 네. 그래서 해양 쓰레기 주로 이제 해양 쓰레기와 매크로 플라스틱이 뭐 항행과 인간의 건강, 그다음에 생물의 항행, 그다음에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건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과 함께 생물학적 영향이 될 거고, 그것이 뭐 또 이제 경제적 영향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적인 영향에도 영향을 줄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구분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로 뭐 소스와 패스웨이 뭐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대응에 대한 내용까지 쭉 갈 건데 자,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어디다가 감추려면 어떻게 하지? 놔둬야 되겠다. 못 옮기겠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본보고서를 봤다가 요약 보고서를 봤다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요 목차들 있죠. 목차들대로 구조대로 정리를 하고 그 목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자기 이렇게 하기 좋은 대로, 이해하기 좋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했냐면 지난번 이제 제가 그 글쓰기에 이어서 발표와 관련해서도 이런 이제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해하고 발표를 할 거냐에, 저는 핵심은 구조와 사례, 저는 구조와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 논문이 아니란 말이야. 개별 논문은 어떤 하나의 어떤 연구 문제에 대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방법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당신들이 그대로 해보든지 다른 문제 적용해보든지 이렇게 되니까 폭이 좁지만, 이 UNEP 보고서라는 건 이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이제 방대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나온 중요한 논문과 보고서를 다 해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UNEP에서 이 채용한 내지는 어떤 활용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를 만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가 1번이고, 그 구조에 따라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와 논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걸 종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것도 구조 먼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례 내지는 설명, 핵심 키워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먼저 이제 1장이 환경, 경제, 건강, 사회적 영향과 위협인데 첫 번째로는 생물학, 바이올로지컬 앤 에콜로지컬 임팩트의 에비던스들이 뭐가 있냐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수생생물, 아쿠아틱 오가니즘이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플라스틱에다가 이 사람들이 신세틱 폴리머와 서머셋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열 가소성은 이 사람들은 신세틱 폴리머가 열 가소성이 하여튼 집합의 문제가 내가 좀 떠올랐는데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가요? 이거 보면 네. 원래 열 가소성은 서머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열 경화성은 서머세딩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신세틱 폴리머를 서머플라스틱 열 가소성의 대체어로 썼고 네네. 뒤에 서머셋은 그냥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거죠. 오케이. 어쨌건 그 플라스틱도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린 스터디가 10만 건이 이런 생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발행이 돼. 근데 10만 건 맞나? 본문의 숫자 한번 보실래요? 10만 맞습니까? 제가 10만이었는데 어쨌든 엄청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종합을 하는데 1번이 해양 쓰레기와 대형 플라스틱, 그러니까 마린 리터 앤 매크로 플라스틱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 뭐냐? 1번은 물리적 충돌이 직접적인 폐사의 원인이 되고 그 증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물의 내장에서 뭐 뉴스나 이런 데 수없이 나오잖아요. 고래, 바다 거북, 뭐 세포에까지 존재한다 그러고 부유 플라스틱 쓰레기는 특히 이제 바다 거북이 뭐 이렇게 해파리나 이런 건 줄 알고 먹어가지고 이게 나 이게 처음 본 용어를 레슬레이션 열상 찢어지는 거죠. 열상, 질식, 아사, 어떤 물리적인 방해, 그다음에 유전자 어떤 표현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행동의 변화도 오겠죠. 지금 플라스틱 먹어서 헛배가 부른 거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해양 쓰레기와 대형 플라스틱의 영향이라고 나눌 수 있고, 미세 플라스틱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플라스틱의 어떤 제조 과정 내지는 플라스틱이 환경 중에 있으면서 흡착한 독성 화학 물질, 중금속, 미세오염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벡터 내지는 뭐 하여튼 전달자가 될 수 있고, 근데 그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 제일 어려운 건 이제 모니터링이 어려운데 그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자체가 워낙 작은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 시브, 네트의 망목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망목의 크기에 따라서 그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 분포가 완전 달라지거든. 엔드포인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이제 달라진다는 거. 그다음에 조사 위치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어쨌건 이 미세 플라스틱의 생물 영향에 대한 문헌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루이터라는 사람이 논문을 100개를 리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실제 영향을 입증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건 단 3개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생물 영향을 잠재적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파편적인 현상 이런 데 대한 보고는 엄청 많지만 이게 어떤 입증이 된 논문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적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험을 우리가 과소평가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해내기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입증된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영양 가치가 저하된다는 거죠. 그 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다음에 내적인 손상, 외적인 물리적인 손상이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생물에 대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건 이제 이런 논문들은 이건 입증됐다고 할 수 있네라고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이콥 등이 46개의 연구에서 이
다이렉터 마커, 그러니까 병증의 발전을 보이는 직접적인 마커가 뭐 있겠지. 엄청 많은데 하여튼 그것들을 쭉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의 어떤 병증을 발전되고 있다, 병을 심하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마커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연구 자체가 발전돼야 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생태학적 영향의 세 번째는 서식지, 군집, 생태계 기능의 영향인데, 뭐 그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생태계의 구조와 구성이 바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 생태학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생태계의 서비스, 가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조와 구성, 그다음에 기능과 절차,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1차 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뭐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뭐 광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방해를 받으면 1차 생산성이 저하될 거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ALDFG 폐허구, 폐허구 같은 게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잘피밭이라든가 해조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물리적으로 손상을 한다든지 내지는 햇빛을 가린다든지 이런 그런 것만 해도 1차 생산성도 떨어지고 생태계 구조라든가 기능이 손상을 받겠죠. 특히 요즘 이제 그 관심, 지구적인 관심인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탄소 흡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산호가 병들게 하는 데에 플라스틱이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생태계 관련해서는 이제 외래종의 이동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이제 병원균을 플라스틱 표면에 병원균이 묻어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산호에서 병이 유발될 수 있고, 그러면 뭐 하여튼 외래종 침입에 의한 생태계 훼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질의 퇴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그 플라스틱이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영양 단계를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한 생물에게 들어갔다가 걔가 다른 먹이 천적에 의해서 이렇게 먹혔을 때 축적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생태계에서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갯지렁이, 산호, 굴 이런 것들인데, 뭐라 그럴까요? 갯지렁이는 쉽게 말해서 뻘을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닷물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걔들을 이제 밑에 있는 놈을 위로 올려주고 막 이런 하여튼 구조를 바꿔주죠. 엔지니어링 역할을 하죠. 산호도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잖아요. 또 대표적인 게 굴이 있죠. 우리는 굴을 양식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데, 하여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굴이 어떤 서식지를 이렇게 형성해주는, 막 모양을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므로 해서 다른 생물들이 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콜로지컬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놈들이 다 대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영향을 받는 종들이에요. 네. 그래서 탄소 순환이 저해될 수 있고, 플라스틱 스피어라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표면에 생물들이 붙어가 살잖아요. 하나의 스피어,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의 뭐 생태계 뭐 큰 의미에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거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논쟁이 많지만,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건 그것이 항생제 내성균의 증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균이 더 빨리 자라고 퍼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에 대해서 박스를 한 2개 정도 활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결론은 해양 환경이나 이 담수 환경 등에서 잘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PLA, PLA 젖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해가지고 만드는 제일 많이 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죠. 뭐
일회용 컵 같은 거 뭐 하여튼 뭐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특정한 조건 에서만 이게 분해가 되고 뭐 집에 그냥 발효조라든지 해양 환경은 물론이고 토양까지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분해가 되는 거는 뭐냐? PHA라고 하는 녀석은 다 분해가 되네요. 근데 이건 산업적인 어떤 그게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 썩는데 어떻게 산업적으로 플라스틱을 쓸 수 있어? 굉장히 특정한 조건에서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스모플라스틱 스타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녹말 기반 이런 녀석들은 또 분해가 된다는데 역시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물렁물렁하고 좀 이게 산업적으로 쓰는 용도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고 근데 이거 구분이 리뉴어블 로우 머티리얼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바이오매스 기반 생체 생물 그 소재를 기반한 녀석과 그 다음에 화석연료 기반 로우 머티리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역시 분해는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리고 분해가 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욕을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이 화학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기능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솔루션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봐야 돼. 두 번째,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첫 번째는 물리적 위해, 그러니까 뭐 상처, 그물에 걸리는 거. 우리나라만 해도 스쿠버 다이버들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매년 돌아가셔요. 잘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놀랍게도 매년 한두 건씩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생 쓰레기에 노출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바다가 주는 인간의 어떤 정신건강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바다의 경관이라는 게 주는 힐링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맞는 것 같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제 흥남 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가 깨끗한 백사장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쓰레기로 덮여 있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받게 될 정신적인 영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거거든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 영향이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 화학물질. 뭐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암을 일으키는 뭐 성분들, 뭐 프탈레이트라든지 비스페놀 A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게 또 재활용이 되면 약간 뭐랄까 저질의 플라스틱에는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게 느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이제 이 얘기들이 쌓이는 거지 쉽게 말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중국에서는 금정 부자 난연제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그게 검출이 됐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 플라스틱이나 그냥 폐 플라스틱 이렇게 그 수집해 와가지고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뭐라지 사출 찍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활용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화학물질이 내분기기의 장애 물질로 작용을 하든지 내지는 과불화합물의 환경 노출과 사람에게 그게 전달되는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고 또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물 관리 중에 화학물질의 노출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젠더 뭐라 그럴까 하여튼 여성에게 오히려 여성에게 오히려 더 차별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뭐 그건 이제 이 역할이라든지 성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더 그렇고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수산물의 어떤 뭐 동화작용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 또 수산물에도 그게 축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인간 건강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 숫자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호흡이 호흡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수돗물로 먹느냐 생수병으로 먹느냐에 따라서도 큰 영향이 있다. 생수병으로 먹는 사람이 아무래도 뭐 9만 개? 뭐 더 섭취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산물 섭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내장을 안 먹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장을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개, 꽃게, 뭐 조개, 뭐 갈치 속젓, 젓갈 뭐 하여튼 예, 이런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카나다 사례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지? 조개였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게 실내 먼지가 오히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고, 뭐 그다음에 다른 이제 수산물뿐만 아니고 뭐 벌꿀, 맥주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게 이제 영향을 어떻게 주냐? 1번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화학적 구성 성분, 병원균, 항생제 내성, 그다음에 항산화 스트레스, 염증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직접적인 노출 영향이라든지 인체의 축적에 따라서 발암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그런 것이 이제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더 이제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그 펜시 PCP 만들 때 우리가 그 동남아 지역의 여성 비공식 폐기물 종사자의 어떤 환경 개선 이런 데 좀 포커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량적인 숫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고민이었는데 이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 재활용에서 비공식 노동자가 차지하는 게 55에서 64였나? 평균 58%인가? 근데 그것도 그 라우에달의 사이언스 논문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인용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 그 ODA 제안서 쓸 때 이용하려고 이윤아 씨랑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 쓰레기 자체뿐만 아니고 얘를 또 노천 소각을 사실 우리나라도 섬유가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저개발 국가에는 뭐 이건 일상이죠. 그런 것들로 의한 대기 오염 물질 영향, 그 다음에 코비드 19 이후에 PPE, 퍼스널 프로텍티브 에어 이퀴프먼트,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량 사용과 폐기 영향도 크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플라스틱의 배경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제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 단계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게 진짜 우리 그 솔리드한 플라스틱 자체 영향인지 아니면 이게 거의 이제 그때부터는 광물질하고 특별히 구분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더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몇 퍼센트 증가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적인 접근, 프리코셔너리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실외가 75라면 실내는 3,000개 정도가 50 큐빅미터 안에 있을 수 있다. 실내가 더 농도가 대개는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들어간 성분으로는 뭐 이제 재활용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패키지라든지 이런 데서 그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중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던 오염 물질을 흡착, 뭐 수착, 뭐 이런 걸 하는 것들로는 이제 화학 물질, 그다음에 뭐 항생제, 그다음에 뭐 중금속,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균, 특히 이제 비브리오 같은 게 플라스틱 표면에 붙어가지고 떠다닌다, 다른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품에 이렇게 있는 거 뭐 종류별로 농도 최대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게 노출되냐, 뭐 플라스틱 생산품,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 플로링, 접착제, 가구, 건설, 페인트, 대중교통, 이런데 뭐 우리 일상 모든 데서 이제 플라스틱의 화학물질 첨가제에 독성 첨가제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런 건 뭐가 있냐, 어떤 게 있냐, 기능을 좋게 하는 스테빌라이즈 안전제, 뭐 그다음에 뭐 있을까, 뭐 난연제, 불나지 말라고 하는 거, 플라스티사이저,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뭐 미끄럽게 하는 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발포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하여튼 기능성 화학 물질이 들어가고, 두 번째 필러에 얘들은 광물이잖아요. 되게
뭐 활석 뭐지? 활석하고 뭐 있었지? 하여튼 다 이게 광물인데 이놈들이 이 플라스틱의 기능성을 좋게 하려고 들어가는데 걔들도 사실은 약간 인체에 유해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대요. 그다음에 색깔을 내게 발색제, 발색제, 그다음에 강화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개 이런 놈들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노출되는가에 따라에 대해서 이것도 하여튼 재밌는 그림인데 먹는 거가 52,000개면 우리가 숨 쉬는 게 12만 1,000개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걸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사람에게 이 두 개 합치면 16만 3,000개가 들어올 수 있고 뭐 표면에 나노 플라스틱도 사실은 이제 묻을 수도 있고 흡수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야 그림. 하여튼 요 이제 체내로 들어왔을 때 어디에 쌓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인체의 마지막 방어 장벽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거든요. 그러니까 뇌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뭔가가. 그래서 뇌로 보호하는 그 멤브레인이 제일 이렇게 촘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작은 크기의 뭐 나노 플라스틱 크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뇌에도 축적이 될 수 있고 언론에 뇌 축적된다고 나왔죠. 축적된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언론에 이미 나왔고 뭐 숨 쉬면 당연히 폐로 들어가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T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림프에 가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큰 건 뭐 이렇게 폐포에 갈 수 있고 뭐 근데 이제 그게 녹으면 더 인체 모든 곳으로 갈 수 있고 뭐 하여튼 어디에 축적될 수 있는지 간과 신장에도 축적될 수 있고 뭐지 뭐 똥에서도 발견되고 그건 이제 배출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태반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 가지고 이미 태아에서도 발견이 이렇게 됐죠. 그런 그러니까 모든 순환 뭐 하여튼 모든 그런 개에 다 이렇게 침투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고요. 자, 뒷부분 산업 해양 산업과 관련해서는 1번이 수산업과 양식업. 그래서 요거는 이제 efficiency와 productivity에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efficiency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작업 효율. 그러니까 그물에 이렇게 쓰레기가 같이 올라왔을 때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생산성 저하되는 거, 외래종 침입에 의해서 생태계가 변화되고 우리가 수산업 이렇게 타겟 생물이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유령업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언서턴티가 굉장히 크다. 그렇지만 시그니피컨트한 포션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고 노르웨이만 연구했을 때도 1년에 한 400톤 정도 DFG가 버려진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만 단위죠. 그물 뭐 대개는 한 4만 정도 이렇게 봅니다. 자망 통발 뭐 이런 거. 그것도 언서턴티가 굉장히 큰 연구고요. 그 중에서도 자망과 삼중망 이 제일 양도 많고 영향도 큰 것 같고 거기다가 통발과 연성도 좀 양도 있고 영향도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걸 제거함으로 해서 혜택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걸 미국의 뉴저지에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장기적 이렇게 그걸 영향. 그래서 어업인들하고 몇 개나 요구 제거했고 그 통발 하나가 꽃게 50마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또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영향이나 이런 거 해놨는데 하여튼 이 논문 내가 다운받은 것 같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남핵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산업이 사실은 전 세계의 특히 저개발 국가 인구들의 중요한 그 영향원인데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은 관광과 유산, 헤리티지의 시각적인, 미학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지역 경제의 수입이 감소되는. 근데 이거 우리 논문을 인용을 안 했더라고. 우리가 그 제시에서 쓰레기로 인해서 관광업 수입 감소 예측을 한 국제학술지 논문이 있는데 그게 인용을 했나요? 어쨌건 우리 논문 하여튼 이 분야에서 요거하고 나중에 우리 해군 논문까지도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상 운송과 항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추진 장치의 프로펠러나 샤프트에 걸리는 거, 냉각수 인입관을 막는 거, 부유물에 충돌하는 거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 홍선욱 등이 한국의 모든 해군 함정이 1년에 1회 이상 DFG에 걸리고 그게 총 몇 회고 뭐 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고 그래서 비용이 얼마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유실은 전 세계적으로 한 뭐 1600개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근데 요 해상 시설이나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여기 나오는 항만 수용 시설이에요. 포트 리셉션 퍼실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하여튼 IMO나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그 수단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배가 항만에 들어왔을 때 폐기물을 빨리 낮은 가격에 처리하고 출항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는 항만에서 그 시간을 제일 빠르게 해가지고 이동하는 게 이 항만 산업, 그 해상 운송 산업에 제일 수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안 그러면 폐기물을 그냥 버릴 유인이 된다 이거지. 압박이 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포스테이션 퍼실리티가 중요한데 현재는 이걸 플라스틱을 선별을 안 하고 그냥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플라스틱을 선상에서 선별했을 때 이게 재활용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 안에 뭐 그러면은 선별할 수 있는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인 과제 이런 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경제성, 그러니까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냐에 대한 것들이 이 딜로이트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계 회사 중에 하나죠. 우리 안진 코이카 증산하는 안진 회계가 딜로이트 가맹 법인이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비용을 6에서 60억에서 19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이게 플라스틱 생산 가치인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5,800억 달러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이것도 이제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는 어떤 컴프리헨시브한 피겨들 이런 추정에 쓸 수 있는 종합적인 근거 수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비용은 그러면 어디서 발생하느냐 1번은 실질적인 지출 청소라든지 뭐 배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수입의 감소 관광객이 안 온다든지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료의 손실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바다로 가물해서 못 쓰잖아요 못 쓰게 된 재료 손실 그 다음에 복지 웰페어에서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힐링 인간 건강과 복지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타일랜드의 안다만해의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쓰레기가 최고의 그 어떤 스트레스다 환경적인 스트레스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비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뭐 지중해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이펙 연구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맥파딘이가 맥파딘의 연구인데 어쨌건 이게 그 2008년에 비해서 15년에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건 이제 이게 전체 해양 산업의 뭐 3%나 0.3%나 하여튼 그 비율대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근거는 굉장히 빈약해요. 그렇지만 어쨌건 플라스틱 산업과 해상 운송업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이 피해가 커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비공식 폐기물 종사자 비율은 이만큼이다. 인디아 특히 그다음에 필리핀의 퀘손시티 같은 경우에 1년에 뭐 4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인포멀 웨이스트 워크가 담당한다 얘기하고 생태계 서비스 감소도
5천억에서 뭐 2조 5천억 정도 하는데 이 연구를 한 사람도 이게 버몬트가 드 그루트 에달의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시스템 생태학에서 생태계 서비스 이거 분류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데 어쨌건 그 생태계 서비스 연구에 하여튼 세계 최고 이 전문가들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이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공부했던 그 퓨처리터블과 시스테미크가 그때 로에달 그 사이언스 논문하고 보고서 브레이킹 플라스틱 웨이브 그 보고서에서 40년에 40억 인구가 여전히 폐기물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을 거고 이건 만약에 이걸 이제 어떤 플라스틱 회사나 이런 데다가 정부들이 이걸 그 생산자 책임을 훨씬 더 확대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구했을 때 그게 한 1,000억 불? 1,000억 불 정도의 경제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산업계 자체가 자구책에 나서야 된다라고 한 근거 수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사회적 영향, 웰빙, 해변 방문 기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뭐 폐기물 노동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오염의 그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볼 거냐와 관련해 가지고 또 재밌는 논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노출 평가와 독성 내지 위해도 평가를 두 개 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심원준 박사님 맨날 강의할 때 쓰는 건데 아무리 강한 독을 가진 코브라가 있어도 우리가 그 코브라를 만날 일이 없으면 그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노출 빈도하고 그 독성하고 하여튼 곱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인데 이 보고서에서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논문들 1번이 그거 폐허구 수거를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혜택을 주냐라는 걸 이것도 그냥 사이드 스캔 소나 같은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저비용 스캔 소나래요. 예. 요새 그 600만 원짜리 그 허밍버드 낚시꾼들이 쓰는 거 가지고 미국에서는 어업인들하고 같이 이런 폐허구 정화 작업을 했거든요. 하여튼 저비용으로 어업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발전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제거했을 때 뭐 요거 뭐지 하여튼 이 어구 자체의 가치가 얼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우리가 휴업이나 금어기에 어업인들을 참여시키면 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지역 소득이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개가 여기 있죠. 어구 하나당 50마리 죽였을 건데 우리가 제거해 가지고 이 해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라고 가치를 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세미나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래서 한마디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목적은 뭐냐? 언서튼티를 줄이는 거죠. 날러지가 우리가 부족한데 이걸 반복해 가면서 언서튼티를 줄여가는 과정을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뭐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노출과 그다음에 그 영향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이제 뭐 갯지렁이 한 대 한다면 나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 가지고 럭비공만한 플라스틱 그다음에 어구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건 어떻게 표시되고 걔는 영향이 있어 없어 라는 걸 이렇게 상을 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인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 내용인데 이것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세미나를 해봅시다. 본문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한 보고서
자소서를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읽고 생겼던 의문이나 코멘트를 말씀을 하셔야죠. 네, 다른 질문 하세요. 네. 3개만 읽어보시는데 설명은 스테리 메커니즘으로 하시던데 이건 3개처럼 설명하셨는데 스테리 메커니즘 3개만 아니라 3개의 메커니즘만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그 3분의 1 46편에서 어쩌고는 그게 네네.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플라스틱에서 영향이 42편이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레진 그렇죠. 네. 버진 플라스틱에서 영향이가 46편이 네네. 797편인가 연구했는데 그 중에 46편은 버진 플랫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700 몇 개가 연구가 아니고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마커의 종류가 700 몇 개였다. 논문이 700개 할 리가 없지. 이따가 넘어가죠. 네. 그다음에 제가 봤던 개념 중에 하나는 블랙 플라스틱이란 말이 나와요. 네네. 재활용. 네, 그 페이지는 33페이지에 밑에서 쭉 넘어가면 유로피안 케미컬스 에이전시 밑에 블랙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별게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재활용해서 까만색으로 만드는 트레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게 블랙으로 만들면 안 좋다네요. 재활용 시장에서 인식이 안 돼서. 인터넷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재활용률을 확 떨어뜨리는 요인이래요, 이게. 무슨 트레이? 블랙 플라스틱이라는 게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 까만 우리 도시락 페이지라고 그랬죠? 33페이지. 이렇게 하얀 만두가 우리 보통 만두가게를 하거든요. EPS 그 발포 제재를 하는 우리 일회용 통 그거 그중에 까만색 있잖아요. 플라스틱 밑받침. 엄청 많이 쓰죠. 근데 그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얘기 나오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저가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하여튼 그 재활용품에는 여러 가지 난연제라든지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색깔 들어가 있는 게 안 들려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플라스틱들이 좀 약간 뭐랄까 저가나 아니면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 그 미세 플라스틱 분석할 때 펠렛도 보면은 동그랗게 금정 펠렛 이렇게 끊은 놈 같이 재활용해서 끊어놓은 것 같은 것들도 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색깔이 있는 것들 까만색이나 좀 진한 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게 많아서 그게 좀 재활용해서 저질의 플라스틱 계속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옆에 보면 3D 프린팅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이크로 비즈는 많이 사실은 금지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금지됐는데 의회가 등장을 한 거예요. 변수가 3D 프린팅은 오히려 많이 쓰지 않나요? 3D 프린팅에 밑에 나오잖아요. 밑에 신세딕 마이크로 비즈 밑에 3D 프린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맞겠어? 3D 프린팅 쓰지 말라고 해라고 할 수도 없고 요즘에 산업 분야에서 저 3D 프린팅 엄청나게 쓰이거든요. 모제품 만들거나 막 이럴 때 금방 뭐라고 하지? 제품이 모형 샘플 만들 때 저게 엄청 쓰인다고 해서 저 어디 기사도 봤는데 그래서 저 3D 프린팅 등장하는 바람에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케인 에달 2018 앞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Occupational exposures to airborne microplastic fibers 할 때 밑에 those caused by exposure to asbestos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면과 같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학교를 쫙 조사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 2014년 15, 13, 14, 15를 고등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조사를 조사해서 성면 금지된 이전에 세운 학교들, 그 학교들을 예산을 지원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아마 다 거의 고쳤을 거예요. 저 최근에도 성면 공사 때문에 학교를 방학을 어찌 뭐 조절해서 겨울방학이 없고 여름방학이 뭐 2달이고 뭐 이런 학교 있었거든요. 난리였죠. 네, 난리였었어요 저게. 네. 그래서 성면을 다 뜯어내는 상황인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죠. 성면이. 그런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성면과 같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네, 그건 이 사람이 주장한 거라서 뭐 우리가 그 주장을 검증을 따로 해야 될까 싶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도 있다. 정도.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는 굉장히 나노 플라스틱 수준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화학 성분이 그대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러면 화학 물질이 폐암을 유발. 즉 그게 우리한테 흡착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때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부에 만들 때 들어간 성분하고 흡착된 성분 이런 게 있는데 내부에 만들 때 있는 성분은 쪼개진다고 해도 그게 탈착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나노 플라스틱을 우리가 흡입했을 때 그 화학 성분이 그대로 발암 물질이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주 새로운 개념이었고 성경 같다라는 게. 한 개념만 하나만 더 하면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지만 43페이지에 environmental injustice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의 뭐라고 해야 돼요? 불평등.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environmental injustice가 이 플라스틱 저희 옛날에 환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공장 연기가 많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막 이런 문제인데 결국 그게 다시 또 플라스틱 문제 와서도 똑같이 인저스티스 문제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개념으로 저는 좀 새로웠던 게 avoided cost 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 비용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것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뭐 비용들 뭐 여러 가지를 어보이디드 코스트라고 했더라고요. 네. 이런 개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 그 말씀 나온 김에 탄소의 비용을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전지구적인 전 사회적인 그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 전체와 하여튼 모든 그 인류의 영향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플라스틱도 소셜 코스트 오브 플라스틱스라든지 뭐 소셜 코스트 오브 마린 리터라든지 하여튼 그런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고 인권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 한 뒤에 또 하나. 다크 워터스 맞죠?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본 중에서 환경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고 이번 진짜- 주말에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여기에서 다 같이 볼 거를 권할 정도로 좋은 영화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건 영화야 재밌어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마크 버팔로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 금요 스터디 때 한번 같이 보지 뭐. 저는 같이 볼 걸 진짜 권하는 게 그게 정말로 그대로 일어났던 실화고 그 변호사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걸 살아있을 거예요. 넷플릭스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꼭 봐야 되는 게 그 거대 듀퐁이라는 회사가 저지른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 사람이 물리치는지 그게 저는 몬산토 회사만큼이나 듀퐁이 못된 회사구나라는. 에이, 사실 몬산토가 더 나쁜가? 과학 회사들은 다 그래요. 맞아. 네, 다른 질문이나 제안하실 거 있나요? 이 영화 얘기한 게 이게 뒤에 피파스가 나와요. 우와, 컴파운드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영화. 재밌어. 그리고.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세미나를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이거 PPT를 그냥 소장님, 네. 네, 제가 영화 제목이 잘 안 들려서
채팅방에 좀 적어달라고 방금 올렸는데 안 보셨네. 네. 다크 워터스입니다. 이거 다큐멘터리 아. 아니고 영화예요. 재밌어요. 아, 예, 예, 예. 아,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재작년인가? 이제 다른 분 안 계시죠? 김경희 쌤이 에어로기의 성분이라고 뭘 적으시는데 네. 에어로겔 성분이 인체 해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덕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디오 보는 안 했구나.